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부분은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과 은 유통의 확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냐면 은 유통의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중국으로 전 세계의 은이 흘러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중국과 무역을 할 때는 무조건 은으로 결제를 했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 세계의 은의 종착지는 어디냐? 중국이란 얘기야.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은 외국 은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려면 우선 전 세계적인 교역망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봤더니 이 16세기가 되면 유럽인들이 동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배를 보내서 무역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을 보면 1511년에 뭐 물라카, 호이안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고 1553년에 마카오에 진출했고, 또 1545년에 다네가시마 섬에 들어오고 1570년이 되면 나가사키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16세기 동안에 포르투갈이 진출하게 되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핀 마닐라에 또 1565년에 역시 16세기에 진출하게 되고,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588년에 지금의 인도네시아인 바타비아에 진출하고 1625년에는 타이완, 1339년에는 나가사키까지 가게 되지. 그러니까 뭐 식민지로 만든 지역도 있고 그냥 상업적으로 진출한 지역도 뭐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16세기쯤 해서 이 유럽 세력들이 동아시아까지 직접 오게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16세기는 서양 세력과 동아시아가 직접 접촉한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서양 세력, 유럽 상인들이 와서 무엇을 교역했느냐? 자, 중국에서는 비단, 차, 도자기 이런 걸 사가고, 일본에서는 도자기와 은을 가져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향신료 등을 교역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같은 서양 국가는 은으로 대금을 결제해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의 물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단과 도자기를 사서 은으로 지불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 전 세계에서 뭐 사카테카스 은강, 포토시 은강, 이아미 은강 이런 세계적으로 많은 은강들이 있는데, 이 은강에서 은을 캐서 여기저기 거쳐서 결국 도착하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명나라, 청나라인 거지. 이 지도, 전 세계에 있는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인 거예요. 위에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유럽, 아메리카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중국에서는 은을 받고 자기네 나라 물건인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을 판 거지. 그래서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은 더욱 활발해지고 교육망이 세계로 확대되었다. 왜 그러냐? 유럽 세력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유럽만 중국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당시 유럽 세력은 지도에 보듯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과 교역망으로 연결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왜 유럽 상인들이 중국으로 왔는데, 동아시아에 왔는데 왜 전 세계가 연결되냐? 이 유럽인들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고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결과로 막대한 양의 은이 무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강에서 캐낸 은은 결국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이와미 은강, 페루의 포토시 은강, 멕시코의 사카테카스 은강, 여기서 캐내진 막대한 은은 다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은이냐는 거야. 자, 왜냐면 당시 중국, 그 중에서 명나라는 경제 발전으로 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은값이 유럽보다 2배 정도 비싸단 말이야. 은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은이 귀했단 말이지, 중국에서는. 그래서 금, 예를 들면 금 1kg에 중국은 은 6kg의 값어치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금 1kg에 은 12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유럽에서의 은의 가치가 중국에 비해서 2배 낮은 거고, 반대로 중국에서의 은의 가치는 유럽에서 은의 가치보다 2배 정도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유럽인들이 중국과 무역할 때는 자기네 지역에서 유럽에서는 은이 싸거든. 그 싼 은을 들고 와서 중국에 은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게 유럽 입장에서도 이득이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은값을 2배로 쳐주기 때문에 중국이랑 무역을 할 거면 당연히 은을 갖다 주는 게 유럽 입장에서는 이득이란 말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금 1개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유럽 상인들이 와서 중국에서 이 도자기를 사면서 은 6개로 도자기를 삽니다. 왜? 중국에서는 은 6덩어리가 금 1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 1개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은 6개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럽인은 이 도자기를 유럽으로 가져가서 금 1개로 팔아버릴 수 있겠지. 물론 뭐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우린 단순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금 1개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유럽에서 금 1덩어리를 팔아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보다시피 유럽과 중국 은의 가치가 다르다고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중국에서 은 6개로 산 도자기는 유럽에서 은 12개의 가치가 되는 거지 금 1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유럽인은 다시 유럽에서 번 그 은 12덩이의 가치를 12덩이를 들고 다시 중국에 가서 도자기 2개를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복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중국과 유럽의 은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기네에서는 가치가 적은 은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물건을 사오는 걸로 무역을 했었단 말이야. 자, 금 1개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있다고 치자. 자, 중국에서는 금 1개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는 은 6개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서 도자기를 사면서 은 6개로 계산해서 도자기 하나를 갖고 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도자기 하나는 은 한 덩어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 1개로 팔아버리는데, 자, 유럽에서는 이 금 한 덩어리가 은 12개의 가치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 금 한 덩어리를 다시 은 12개로 바꿔서 중국으로 가져가면 도자기 2개를 살 수 있잖아. 2배로 더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반복하면 돈복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은을 가지고 서양인들이 와서 중국에서 무역을 했던 이유는 은의 가치가 중국에서 높았기 때문에 은으로 무역하는 게 서양 입장에서도 이득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중국에서 은의 가치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뭐냐? 왜냐면 이 중국 명나라는 은본위 경제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자, 일단 세금부터가 일조판법으로 은으로 걷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모든 경제 활동이 은으로 이루어지는 은경제 사회가 돼. 다른 국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중국에서는 은의 수요가 훨씬 높았고, 그렇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가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은의 가치가 훨씬 높았던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시골 농민들도 은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농민들도 세금을 내려면 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뭐 재배하거나 상공업이 발전하거나 이런 결과가 생긴 거지. 자, 이런 추세는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나라 때 지정은제를 실시하는데 여전히 세금은 은으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일조편법이 명나라 때 시행된 거라면 지정은제가 청나라 때 시행되는데, 자,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차이가 뭐냐? 일조편법은 지세와 인두세 이 2가지를 내는데, 지정은제는 지세와 인두세를 둘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지세와 정세를 합쳐서 한꺼번에 내게 했기 때문에 지정은제와 일조편법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제와 일조편법의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근데 일조편법이나 지정은제나 세금을 은으로 내는 건 똑같아. 근데 세금을 내는 기준이 일조편법은 2개였는데 지정은제는 하나로 합쳐진 거지. 그래서 지정은제 실시 뒤에 정세에 대한 부담이 덜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세는 뭐냐면 사람 숫자마다 매기는 세금이란 말이야. 이 정세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서 중국의 인구가 확 급증하는데, 인구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하게 될 거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잡아두세요. 지정은제가 중국의 인구 증가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조선은 은강이 개발되면서 은이 많아졌고 일본과의 교육이 늘어서 일본산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처럼 은경제 사회가 되진 않았어. 여전히 현물 교환이 대부분이라서 은이 잘 유통되지 않고, 뭐 은은 고사하고 화폐도 잘 유통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의 왕들이 화폐가 잘 유통이 안 돼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에서도 이제 은 유통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명군이 참전하면서 대량의 은이 들어오고, 이 명나라 군대는 조선에서 군수품을 구할 때 자기네 나라 은을 지불해서 군수품을 구하려고 했는데 조선은 물밀교환 사회잖아. 그래서 처음엔 이게 잘 안 됐다가 조선도 은을 이용해서 명나라 군대를 지탱하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조선도 은 유통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조선도 은 유통이 활발해졌다라는 겁니다. 명나라 군대는 이미 은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군대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지. 그치? 결국 이 기록은 한마디로 뭐냐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은 유통이 조선에서 활발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도 명나라가 곡물로 은을 요구하니까 뭐 걔네는 뭐 관심이 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명나라에 은을 주기 위해서 뭐 은강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일본과 무역을 집중해서 일본산 은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16세기 이후에 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 이유는 유명한 은광인 이와미 은강이 개발됐기 때문이고, 또 조선에서 이 은광석에서 은을 뽑아낼 수 있는 발달된 기술인 회치법이 도입됐기 때문이야. 자, 회치법이 뭐냐면, 자, 은광에서 은이 그냥 덩어리째 나오는 게 아니고 은광석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은광석은 은과 뭐 규산, 철 이런 잡다한 광물들이 섞여 있는 상태야. 여기서 은만 뽑아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 은광석을 불태우면 되지 않나요? 근데 뭐 이게 불태운다고 은과 철, 은과 그런 다른 광물들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회치법은 이렇게 은과 섞여 있는 잡다한 광물들을 납을 이용해서 해체시켜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광석에서 은을 뽑아내는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붙여놓은 만화를, 당연히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출처는 위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 만화를 참고하시면 회치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을 이용해서 은광석에서 은을 뽑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회치법이 원래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야. 여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양인, 김관불, 김검동 이 사람들이 은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나중에 한 몇십 년 있다가 이런 기록이 나와. 자, 중종 34년에 한 수십 년 있다가 이 유서종이라는 사람이 외놈과 사사라이 통해서 일본에게 이 회치법을 전수해 줬다라는 거야. 원래 일본인들이 회치법을 몰랐을 때는 은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은광석 우리나라에까지 들고 와서 은을 뽑아내서 가져갔는데,
이 방법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은 생산력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세기 말이 되면 일본의 은 생산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은 수출도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은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일본산 은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일본에서 은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도 소위 은의 길이라고 해서 이 은의 길은 17세기 은의 길은 청나라, 조선, 일본을 연결하는 길이야. 그래서 중국의 비단 생사, 조선의 인삼 등이 일본에 유입되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산 은이 조선과 청나라로 가는 이런 교역 관계가. 자, 그러다 17세기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가 되면 일본의 은 생산은 감소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이와미 은강이 말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에도 막부의 대책은 뭐냐? 새로운 은강을 당연히 찾아봤겠지. 그리고 무역량을 제한해서 심폐제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그 무역량을 제한하고 뭐 중국 배가 나가사키로 뭐 들어오는 척수를 제한하는 그 심폐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은이 너무 빠져나가게 되겠지. 중국 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와미 은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은 생산량이 확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심폐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은 생산량이 적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의 함량을 낮춘 은화를 발행합니다. 은화를 만들 때 원래 17세기에 찍어내던 은화는 은 함량을 80%가 들어가 있는, 은이 80% 들어가 있는 은화를 발행했는데 1694년 이 17세기 말이 되면 은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갤로크 은이라고 해서 64%짜리 순도가 낮은 은화를 발행합니다. 역시 은 생산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은 생산량이 일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이와미 은강에서 은을 뽑아냈는데 이게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생산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은 생산력이 줄어든 것을 보완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